지금부터 2024학년도 청명대입학원 윈터스쿨 입학 및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에 사회 맡게 된 청명대입학원 영어선생 이성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녀분들의 입시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는 우리 예비고 학생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두 휴대폰은 끄거나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명학원은 올해로 29살이 되었습니다. 29년의 여정 동안 우리 동네의 입시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비고1 맞춤 전략 입시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수학과 이재옥 팀장님께서 대학 입시 요강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4강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이재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오셔서 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심기일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심기일전이란 본래 유지하고 있던 자세를 어떠한 일을 계기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나 이제 성적 등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는 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025학년도 입시한 분석을 통한 입시의 방향성을 저희 동네에 맞게 제시를 해드리려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학년도라는 개념인데요. 자, 먼저 학년도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도란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 들어가는 연도를 학년도라고 합니다. 자, 올해가 몇 년도죠? 네, 2023년도죠. 자, 그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몇 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24학년도라 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현재 고2는요? 네, 25학년도가 될 거고요. 고1은 26학년도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몇 학년도가 되는 거죠? 네, 2027학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학년도의 개념입니다. 자, 다들 이해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입시한 분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2027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왜 2025학년도 입시한 분석을 하게 되냐면, 이제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부터 개편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대입 개편 이전에 마지막 세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학년도 입시안은 어느 정도 2025학년도 입시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2025학년도 입시안 분석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맞는 입시안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목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목차가 주어져 있고,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중학교 내신과는 고등학교 내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등 교과 과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에는 학년별 교과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지금 표에 주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다들 펼치셨나요? 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부터 아래로 화살표를 한번 잡아보시게 되면 여기가 교과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에는 기초와 탐구, 체율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을 기초 영역이라고 하고, 다음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을 탐구 영역, 그 다음에 체육예술은 미술, 음악, 체육을 체육예술 영역, 그 다음에 생활교양 영역은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한문 등을 생활교양 영역이라 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서 또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군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차례대로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자, 선택과목이라고 해서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운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입니다. 자, 일반 선택과 진도 선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2학년 때 일반 선택 배우고 3학년 때 진도 선택 배운다는 오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학으로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 일반 선택 과목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죠. 자, 이게 2학년 때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동산고나 대전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에는 미적분과 확통을 배움으로써 이 수학 과목에 대한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마무리가 되는 반면, 자, 한빛고나 충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는 수원 확통을,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수투 확통을, 즉 다시 말해 확통을 1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선택에 이제 마지막 과목 하나가 남았죠, 미적분. 자, 이 미적분을 실질적으로는 3학년 1학기 때 배운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3학년 때 배우기는 합니다만, 또 여기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학기별로 자유를 두는 학교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모여고와 대신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모여고 같은 경우엔 학기별 자유를 두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문과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엔 기하를 주로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목 안내였습니다. 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다음을 또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에 크게 네모를 한번 형광펜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왼쪽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술과정 있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에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예술, 교양에는 X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육예술과 교양을 제외한 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여러분들 어디로 예상하시나요? 네. 서울대와 충남대 등 거의 이제 국립대들이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탐구와 체육예술 사이에 가로줄을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기초 탐구 영역 표 보이시죠? 이 부분에 펜으로 네모를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주요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연세대, 중앙대 같이 주요 사립대가 보통 이제 주요 과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반영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충남대,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대표적인 예시로 연세대와 중앙대로 예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영 과목이었고요. 다음 뭔가 적을 게 많을 테니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사이에 한번 이렇게 펜으로 세로줄로 한번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왼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A, B라고 차례대로 적어주시고요. 다음 이쪽은 상대평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과목에 있는 왼쪽에 있는 교과목들이 대부분 상대평가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C와 D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쪽은 절대평가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점수에 대한 성취도가 이제 표현이 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면, 고등과정의 교과 과목은 이렇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대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란 점수에 대한 성취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점수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하는 방식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행 고등과정 내신에서는 9등급 체제고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9등급 체제고, 자, 9등급 체제에서도 상위권, 극상위권에 속하는 1등급 같은 경우엔 전체 학년 인원수를 200명이라 가정을 했을 때 대략 4%, 200명으로 따졌을 때에는 8등까지가 1등급인 거고요. 자, 그 다음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1%, 즉 다시 말해서 200명 기준으로 9등부터 22등까지가 2등급 인원이 되고, 다음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누적 23%, 그래서 23등부터 46등까지가 3등급
인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로는 1등급에서 1.2등급 되면은 대략적으로 서울대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1.3에서 1.8 정도 등급이 된다면은 어디 대학교 갈 것 같아요? 잘 맞추네요. 자, 1.3부터 1.8등급까지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면 충남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지금 몇 퍼센트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3등급이면 23% 정도까지는 설명드렸죠. 자, 그럼 나머지 77% 같은 경우엔 어느 대학에 갈까요? 네, 그 아래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자, 상대평가를 지금 1차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드리고 있냐면 대학으로 일단 먼저를 얘기 드린 거고, 두 번째로 교과목으로 이 상대평가의 무서움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전여고 졸업생 중에 학원 다니던 이제 순천향 의대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영어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97.2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97.2점이라고 하면 이건 잘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자, 상대평가에서는 잘 봤다 못 봤다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어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이 26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 몇 명이죠? 8명이죠. 그러면 1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등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2등급까지도 없겠죠. 26명이 100점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중간고사 첫 시작이 모두 100점 받은 학생은 3등급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3학년 1학기면 중요한 시기인데 중간고사 때 이렇게 100점 받은 학생이 3등급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와 시험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려서 서대전여고상에서도 변별력을 유지했고, 그래서 그 학생은 자, 최종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에는 78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잘 봤다 못 봤다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학년 평균이 30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면 평균 20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학년 평균이 20점이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1학기 중간과 1학기 기말을 통해서 이제 최종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학생은 중간에는 이제 좀 못 봤지만 기말고사 때 선방해서 1등급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순천향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상대평가가 이만큼 무섭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왼쪽 부분은 거의 상대평가고 오른쪽 부분은 거의 절대평가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국어 과목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교과 과정, 그 다음에 학교 내용만 충실하게 잘 이행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성적이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고등과정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국어와 과학 과목이 물론 내신에서도 쓰이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수능에서도 쓰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이 국어와 과학이 면접에서도 이제 쓰이게 된다는 점과 특히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과학 2 과목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면접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뒤에 가서 제시문 면접에서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과목 안내, 그 다음에 반영 과목, 그 다음에 평가 방식, 이렇게 3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음을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다음에는 이제 반영 비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2021학년도까지는 고려대 기준으로 해서 과목이 아닌 학년별 비율이 적용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40%, 3학년 1학기에는 40%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어느 부분일까요? 3학년 1학기 보이시죠? 자, 여기 3학년 1학기 부분이 40%라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 1학년과 2학년 때는 거의 이제 1년간 공부해서 나온 성적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형태가 20%, 40%인데 3학년 1학기, 딱 한 학기의 성적만 가지고 지금 40%가 반영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3학년 1학기 40% 이 성적을 가지고도 역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지금 현재는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연세대로 먼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공통과목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50%가 반영이 되고요. 마지막 진로 선택 과목은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이 하단에 있는 B와 D 영역 같은 경우엔 등급이 낮으면 감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은 지금 어디죠?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 근데 아까 동상고, 대전고가 일반 선택, 수학으로 예를 들었을 때 몇 학기에 끝났었죠? 2학년 2학기 때 끝났었죠? 그럼 실질적으로 동상고, 대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반영 비율은 20%이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르게 역전의 기회는 마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결론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과목별 비율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시계가 좀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연대 기준으로 일반 선택이 50%였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 30%였습니다. 즉, 연대로 진학할 거다라고 싶으면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등급대로 어느 정도 띄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반영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는 주로 교과목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 입시 요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제 수시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시 전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실기 전형과 정시 전형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에 보시면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교과와 종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수시는 보통 지원 횟수가 총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과 및 학교를 총 6번, 6개의 학교 및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과학기술원, 예를 들면 대전에서는 카이스트, 울산에서는 유니스트, 그 다음에 경북에는 디지스트, 광주에는 지스트, 그 다음에 캔텍이라는 에너지공과대학까지. 자, 이렇게 5개의 학교 같은 경우를 지금 제가 따로 명시를 해드렸는데, 이 학교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반 대학교에 최대 6곳을 지원한 이후에 성적이나 생기부만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 외에 이 5가지 과기원과 본과대학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대학 입시 전형을 쓰게 될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교과 전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 평가 방식을 다른 말로는 정량평가라고 부릅니다. 자, 정량평가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나요? 네. 자, 다음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비교과와 교과, 그 다음에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종합전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서 이 비교과 평가 방식을 보통은 어떻게 부르냐면 정성평가라고 부릅니다. 자, 다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자, 피셨나요? 네.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 석차와 등급 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 평가 방식이라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다음, 정성평가 평가 방법은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자, 정성평가라는 정확한 명칭의 정의는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정성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게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울러 이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 교과에서도 정성평가가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진로 선택에 이 정성평가가 적용되는 학교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교과가 정성평가로 평가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표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표는 비교과 영역, 평가, 반영, 미반영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2024학년도 대입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자, 지금 빨간색 글씨로 뭔가 미반영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전과는 다르게 지금 발명교육 실적이라든지 봉사활동 실적, 그 다음에 수상 경력과 독서활동까지도 거의 이제 서류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빠지는 게 많은데 정성평가로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과목 세부능력 특기상, 자,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줄여서 행특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학년별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내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교내 진로활동까지 이 네 가지가 대학에서 정성평가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및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우리가 학교에서 작성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일부 학교에는 심화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산고 같은 경우에는 행촌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고 같은 경우에는 능화반이라는 이제 심화반이 있게 되는데, 보통은 이 행촌반과 능화반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활동적인 부분을 다른 이제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빈도수도 높아지게 될 뿐더러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세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 서류 폐지로 인해서 중요해진 부분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내 활동과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인데, 이게 보통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신 성적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신이 적용이 안 되는 고등학교 생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에 대한 각각 이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교과 과목 같은 경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아울러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입시 요강을 이제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 전에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은 항상 세 가지를 입시 요강별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정원입니다. 가고자 하는 학과에 지원 가능한 전형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전형 세부사항입니다. 지원 가능한 전형의 방법과 수능 최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 최저가 있을 때에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꼭 확인해 줘야 하며, 마지막으로 등급 컷,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등급 컷을 확인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순서로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두 번째로는 연세대와 고려대와 성균관대, 세 번째로는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네 번째로는 충남대학교의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서울대학교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뭐를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거는 10페이지만 보더라도, 자, 여기 왼쪽 위에 이제 수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 보이시죠? 근데 가만 보면은 국어국문, 중어중문 이런 데 보시면은 지금 다 점으로 찍혀 있네요. 그 말은 이쪽은 지금 지역균형으로는 뽑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학과가 모든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엔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서울대 학교상에서 이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1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이제 광역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도 약간 특이하죠. 수시 모집으로는 전혀 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으로만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시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광역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따로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역은 1학기 때는 공부를 그대로 하다가 1학기가 지난 이후에 과가 편성이 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이점이 있다는 점만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요. 자, 12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치의학과 보이시죠? 치의학과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모집 인원수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사회통합 전형도 없죠. 자, 그 말은 이 일반 전형으로만 치의학과를 뽑는다는 겁니다. 꼭 그래서 모든 학과를 학교에서 모든 전형으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 전형을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수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피셨나요? 네. 자,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재학생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입니다. 즉, 쉽게 얘기 드리면 각 고등학교의 전교 1등과 2등은 이 지역균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원 자격을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전형 방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엔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생을 선별하는 형태를 우리가 단계별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전형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이라는 게 있고 단계별 전형과 반대되는 말이 일괄합산 전형인데,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학생을 선별하는 형태고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4학년도 올해죠. 올해 연세대 수시 교과 추천형이 단계별 전형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모집 정원의 5배수를 성적 100%로 뽑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 정원이 20명인 어떤 학과에 1차로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20에 5를 곱한 100명이 되는 거죠. 이 100명을 일단 1차적으로 성적으로만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다니는 어떤 학생의 내신 평균이 2.2고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의 내신 평균이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1차 모집 정원의 5배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일반고 학생일까요? 자사고 학생일까요? 성적 100%로만 보는 거죠. 다른 비교과 영역은 따로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고 학생이 더 유리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을 100%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1차를 선별하고 나서 내신 성적, 면접 30%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전형을 저는 이제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전형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으로만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도 따로 없게 되죠. 면접 30%에 내신 성적 7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2022학년도에 이제 저희 학원 다녔던 우송고 김정현 학생과 그 다음에 동산고 이인웅 학생이 각각 차례로 연대 의대와 연대 치대에 최종 합격했었고요.
작년이죠.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산고 김재훈 학생이 건축공학과에 최종 합격을 했었고, 자, 올해에는 이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엔 한빛고의 김아린 학생이 약학과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에 반해 일괄합산 전형 같은 경우에 여러 요소를 한 번에 종합한 후 학생을 선별하는 형태를 일괄합산 전형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내년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그래서 면접이랑 성적만 가지고서 선발을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내신 점수를 합산한 후에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평가 방법을 살펴볼 때에는 단계별인지 일괄 합산인지,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에서 1차 때는 뭐만 보는지, 2차 때는 뭐와 뭐를 가지고서 평가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이 합이 7등급 이내라고 일단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따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36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확인해둬야 할 부분이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자,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자, 유형 1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인문대학, 주로 이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고, 응시 영역 기준을 봤을 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과 기하를,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구분 없이 2가지를 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에 반해 1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주요 학과들은 다 이과 학생들이 가는 학과인데,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수학 선택 과목에는 뭐가 빠져 있죠? 확률과 통계가 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탐구를 제외하고 과학탐구 중에서 2가지를 택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과가 문과학과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문과가 이과학과에 지원하는 형태를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과에서 문과로의 학과 지원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불가능해지겠죠. 이를테면 사회탐구만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금 이과 계열 학과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봐야 되죠? 등급 컷을 봐야 됩니다.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크게 2개의 표로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위에 있는 표는 거의 지금 대부분 공과 계열 위주로 일단은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수의학과, 약학계열, 의학과 이렇게 지금 띄워놨는데, 지역 균형 전형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의 전교 1등 혹은 이제 전교 2등이 보통 이제 받을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 이렇게 지금 등급 컷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 평균 1.2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과 계열,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엔 평균 1.1 아니면 그 이내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입학 요강을 살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 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는 일반 전형을 지금 제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 균형을 못 받았을 때 서울대를 쓰고 싶다면, 그리고 내신이 이제 적당히 괜찮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재학생도 되지만 이 일반 전형은 N수생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아까도 이제 단계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는데, 그럼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이 면접으로 어느 정도 학생을 선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통 면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평가 방식으로 취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공통출제 문항 활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제시문별 출제 범위가 거의 대부분 고등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과탐, 과학 과목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초과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투과목을 할 때 절대평가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면접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21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제시문 면접에 대한 평가 내용인데, 특히나 공과 계열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 계열 같은 경우도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수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과 관련된 제시문 면접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자면 거의 교육과정 내에 충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는 있지만 이를 면접관 앞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게 수학 관련된 서울대 작년 제시문 면접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공통출제 문항 비활용 모집 단위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과 치의학과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의과대학 같은 경우만 살펴보게 되면은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에서 인적성을 평가하며 서류 면접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수학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의과대학 관련해서도 제시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게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제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제시문이 몇 개 제시가 되어 있죠? 9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9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인적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서류 면접까지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유독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제시문 1과 제시문 8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 같은 경우에는 가만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보십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보통 이건 이제 비문학에서의 어떤 해석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 8번 같은 경우엔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와 또 그에 따라 본인의 생각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면접관이 이 학생의 인적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을 숙지를 해서 이걸 면접관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석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국어 과목에 있어서도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 과정 와서는 시험과 수능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요소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문 면접이었고, 자, 이렇게 제시문 면접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23페이지 보시면 등급컷이 있게 됩니다. 등급컷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제가 또 이제 공과계열 위주로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학과, 약학, 의학과, 치의학과까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아까보다는 평균이 되게 낮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학과는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나머지 수의학과나 약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지역균형 때보다 낮은 편이죠. 그 말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제시문 면접을 가지고도 불리한 내신은 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평균 한 1.8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1.4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이 있는데, 자,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별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서울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24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좀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추천형을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거의 전형별 모집 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 학교장 추천 전형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추천형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추천형으로 선별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계열과 예체능 계열 제외하고서는 모든 단위에서 추천형으로 선별을 한다는 점입니다. 26페이지도 보시면 이렇게 추천형으로 다 선별하고요. 자, 27페이지에 예체능과 국제계열만 제외하면은 의치대 쪽도 이렇게 추천 전형으로 뽑는다는 점입니다. 자, 되셨죠? 자, 28페이지에 그래서 추천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 지원 자격, 등급, 최저 등급,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연세대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최대 10명입니다. 그리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들, 그리고 평가 방식이 이제 성적 위주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와 내신 그리고 최저 충족 여부만으로 이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일괄합산 전형이고요. 반영 방법은 처음 교과목 할 때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죠. 자, 올해까지는 면접과 내신으로 선발을 했는데 내년에는 내신과 최저로만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꼭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31페이지를 피시게 되면 추천형과 관련된 2023학년도 등급컷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와 비슷하거나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있는 이 등급컷은 면접이 30%가 반영됐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면접 30%가 굉장히 이제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2023학년도에 이제 김재훈 학생이 재훈이가 이제 건축공학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거기 지금 31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부터 6번째 줄까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건축공학과에 대한 등급컷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50% 컷 기준으로는 1.6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신 등급이 1.6이었을까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9였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 최초 합격이었고요. 실제로 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본인보다도 이제 내신이 더 좋은 학생이 오히려 예비를 받고 재훈이가 최초 합격으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면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면접 비중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추천형도 등급컷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지역 균형 전형에서 몇 명을 뽑죠? 2명을 추천을 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몇 명을 줍니까? 고등학교별로 10명을 주게 됩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3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게 되면 활동우수형으로서 재학생과 연수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의 이제 서울대와 유사하겠죠. 다만 차이점은 단계별 전형이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을 따로 보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형태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33페이지엔 이제 활동우수형에 대한 등급컷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자료집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관심 있는 학과나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바로 고려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부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만 짚어드릴 건데 자, 33페이지에는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쭉 한번 관심 있는 학과만 골라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으로 몇 명 뽑죠? 2명. 연세대는 10명. 고려대는 12명을 뽑습니다. 학교별로 1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당부드리자면 저희는 추천서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둘 겁니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특히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명예전당이 있는데, 이 명예전당에 이제 고려대 부분을 살펴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제 이 추천 전형으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았었던 이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꼭 추천 전형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게 됩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 받게 되면은 내신 점수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최저학력까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의과대학 제외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보시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를테면 국어가 2고 수학이 1이고 영어가 4일 때 이제 정확하게 최저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국어가 2, 수학이 1, 영어가 1, 탐구가 1이면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의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있는 표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고3 3월 모의고사 수학 지금 성적이 나타나 있고요. 등급 컷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엔 2023년 9월 모의평가. 자, 차이점은 교육청이 주관한 게 3월 모의고사고요. 평가원, 즉 실제로 이제 수능까지 출제하는 곳이 평가원인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N수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미적분 한번 살펴보시면 1등급 컷이 몇 점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78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8점인데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적분 1등급 컷이 몇 점이라고 되어 있죠? 88에서 89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재학생들끼리 모의고사를 봤을 때와 그 다음에 N수생까지 껴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차이점이 몇 점 정도 나죠? 거의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재수생과 N수생이 끼게 되면 이 수능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등급이 1개 내지 최대 2개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혹시 이제 행사 시작 전에 이제 안재희 학생이나 그 다음에 최경민 학생이 따로 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도 설명한 거는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졸업생들의 말처럼 이 수능 대비라는 게 3학년 때 시작한다고 수능이 잘 나온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내신은 꼬박꼬박 준비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수능 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38페이지 같은 경우엔 추천형 등급 컷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 39, 40페이지는 학업우수 전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거의 이제 읽는 방법을 얘기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서를 저희는 받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에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입시 요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며, 자, 최대 학교장 추천은 15명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42와 43은 모집 단위와 전형과 관련된 간단한 사항과 등급 컷들을 따로 기재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렸었죠? 수시 지원 횟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신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기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캔택을 제외하고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45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추천장을 받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등학교별로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스트인데, 유니스트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46페이지에는 학사과정 개설학과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컷까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의 포인트는 다른 대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는 점은 분명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우수 전형과 추천 전형을 같이 못 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충남권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까지 해가지고 이 한 학교에만 3개의 전형으로 최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래서 쭉 58페이지까지는 등급 컷까지 제가 자료집에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얘기였고, 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원래는 논술전형과 이제 정시전형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게끔 평소에 내신 관리와 모의고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논술 전형에서 자, 자료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경쟁률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시는 이제 6개에다가 추가로 더 뭔가 다른 것들을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시 전형 때보다도 지원의 기회 폭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 그리고 이 내신을 토대로 추천서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하며,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종의 미로 최저 등급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을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며,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저희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들 심기일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